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평생 성실하게만 살아서 경찰서 한 번 갈 일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이상한 등기우편이 하나 왔습니다. 겉봉에 적힌 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땡땡지방검찰청 출석요구서. 처음엔 진짜인지도 의심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스팸 우편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가 너무 정확했습니다. 게다가 우편물 아래쪽에는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번호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명자 귀하. 저는 그걸 들고 한참 동안 우편함 앞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왜 검찰에서 저를 부르는 걸까? 출석 사유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기 사건 관련 사실 확인 필요. 사기라니요. 저는 평생 남에게 돈 한 푼 빌린 적도 없고 떳떳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아이 둘 키우느라 힘들었지만 남편이랑 공장 다니면서 정직하게 벌어서 먹고 살았습니다. 빚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사기라니요. 집에 돌아와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한테 말하자니 놀랄까봐 혼자서 그 우편물을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습니다. 혹시 이름이 비슷한 다른 사람 아닐까? 주민번호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봐도 제 정보가 맞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누가 이름을 잘못 적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행정착오일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원래 모르는 번호는 절대 안 받습니다. 요즘 사기 전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그 우편을 본 뒤라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땡땡지방검찰청 형사 2부입니다. 발송된 출석요구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김명자님 본인 맞으실까요? 그 순간 제 등줄기를 식은 땀이 쭉 타고 내려갔습니다. 검찰 진짜 검찰이 맞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저 맞습니다. 근데 무슨 일인가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담당자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건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최근에 신분증을 잃어버리신 적이나 본인 명의로 개통하지 않은 휴대전화가 있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신분증 저는 최근에 잃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20년 전에 지갑을 한번 잃어버린 적은 있었습니다. 그때 신분증이랑 카드 다 재발급받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적 없어요. 휴대폰도 제가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보된 기록상 김명자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최근 2달 사이에 최소 3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화번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저는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저는 진짜 모르는 일이에요. 저희도 혹시 모를 신분 도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김명자님께서 피해자일 수도 있으니까요. 피해자라는 말에 조금 안심이 됐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쓰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것도 범죄에. 담당자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범인이 김명자님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계좌번호도 확인해 드릴 테니 본인 계좌인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계좌까지요? 저는 평생 은행 계좌 2개밖에 안 썼습니다. 하나는 남편이랑 같이 쓰는 생활비 통장이고 하나는 제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명의 계좌가 더 있다니요. 제 명의 계좌는 2개밖에 없어요. 다른 건 저랑 상관없는 거예요. 네, 그 부분도 내일 출석하시면 자세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검찰청 3층 조사실로 오시면 됩니다. 편하게 오셔서 사실관계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김명자님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내 이름이 이렇게 위험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밤은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남편한테는 내일 병원 간다고만 했습니다. 괜히 걱정시키기 싫었습니다. 혼자 방에 누워서 이것저것 생각했습니다. 누가 제 이름을 쓴 걸까? 어떻게 제 정보를 알았을까? 혹시 제가 정말 범인으로 몰리는 건 아닐까?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생전 처음으로 검찰청 문을 열었습니다. 3층 복도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하얀 형광등 아래 몇몇 사람들이 긴 의자에 앉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조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중년의 조사관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생각보다 부드러운 표정이었지만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김명자님 맞으시죠? 앉으세요. 신분증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조사관은 신분증을 스캔하고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본인 확인됐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사건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관은 서류 몇 장을 꺼내서 제 앞에 펼쳤습니다. 지난달부터 이번 달까지 김명자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총 3개입니다. 이 번호들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절대 안 했어요. 저는 전화도 잘 안 해요. 네, 그 부분은 확인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사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사용된 신분증 사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에 방문한 사람의 CCTV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저예요? 얼굴은 마스크와 모자, 선글라스로 완전히 가려져 있어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분증은 분명 김명자님 것입니다. 조사관은 컴퓨터 화면을 돌려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흐릿한 신분증 사본이었습니다. 이 신분증, 김명자님 것 맞습니까?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진이 젊어 보였습니다. 이거 옛날 신분증이에요. 맞습니다. 20년 전에 발급된 신분증입니다. 그리고 분실 신고가 된 신분증이기도 합니다. 20년 전, 저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시장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던 날, 그때 잃어버린 신분증이 지금까지? 네. 누군가 그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다가 최근에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분실 신고된 신분증은 무효 처리되지만 일부 소규모 통신사 대리점에서는 실시간 확인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인이 그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20년 전에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상황 기억하십니까?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20년 전,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지갑이 없어진 걸 알았습니다. 그날 누구랑 같이 있었더라.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언니요. 예. 그날 언니랑 같이 시장에 갔었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장도 보고 밥도 먹었어요. 그게 언니를 마지막으로 본 날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연락이 완전히 끊겼거든요. 조사관은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언니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명숙이요. 저보다 5살 위에요. 조사관은 컴퓨터에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혹시 언니분 연락처 아십니까? 아니요, 20년 동안 연락이 끊겨서요.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20년 전 그날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언니 김명숙과 함께 시장에 갔던 날, 언니를 마지막으로 본 날, 혹시 언니가 제 지갑을 가져간 걸까요? 아니, 그럴 리 없었습니다. 언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연락이 끊긴 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언니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20년 만에 조사실에서 나온 뒤, 저는 이상하게 숨이 가빠졌습니다. 검찰청 3층 복도를 걸어 내려오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만 떠올랐습니다. 언니, 김명숙. 연락도 끊기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게 된 사람. 제가 평생 동안 닮았다는 이야기만 들었던 사람.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은 저희 둘을 보고 쌍둥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실제로는 5살 터울이었지만 목소리며 걸음걸이며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비슷했습니다. 어머니가 늘 그랬습니다. 너희 둘은 똑 닮았어. 뒤에서 보면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하지만 설마 그 언니가 제 신분증을 가져간 걸까요? 그럴 리 없다고 몇 번이고 스스로를 달래봤습니다. 언니는 성격이 급하고 고집이 세긴 했어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관이 말했던 20년 전 분실된 신분증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는 검사 결과 기다려봐야 한대라고만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밥맛도 없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쓰시던 낡은 수첩. 거기에 친척들 연락처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을 뒤지자 먼지 쌓인 노트가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이름들과 주소들, 그리고 거기 언니 이름 옆에 희미하게 적힌 주소가 있었습니다. 땡땡시 땡땡구 땡땡동 1, 2, 3에 4, 5. 언니 이름 옆에 못 보던 이 주소는 뭘까요? 혹시 돌아가신 어머니가 연락이 끊긴 언니 집 주소를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곳에 가면 뭔가 단서라도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에게 친구 만나고 올게라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니 40분 정도 걸린다고 나왔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언니를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 갔을까? 40분쯤 지나자 낡은 주택가가 나타났습니다.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과 좁은 골목길, 과거 풍경이 그대로 멈춰 있는 듯한 동네였습니다. 주소를 찾아 골목을 헤맸습니다. 1, 2, 3에 4, 5번지는 낡은 빌라 건물이었습니다. 4층짜리 건물인데 외벽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건물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문패를 하나씩 확인했지만 언니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마 이미 이사 간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건물 앞 슈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돼 보이는 슈퍼였습니다. 혹시 여기 주인이라면 오래 산 사람들을 알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계산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기 혹시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뭐 찾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언니가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을까 해서요. 김명숙 씨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김명숙. 글쎄요. 여기 사람이 워낙 많이 바뀌어서. 언제쯤 사셨는데요? 한 20년 전쯤일 것 같은데 20년 전이면 제가 여기 온 지 10년밖에 안 돼서 잘 모르겠네요. 미안해요. 첫 번째 시도는 실패였습니다. 저는 다시 골목을 걸었습니다. 세탁소가 보였습니다. 간판이 낡은 걸 보니 오래된 가게 같았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른 체구의 70대 할머니가 다리미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맡기실 거 있으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혹시 이 근처에 오래 사신 분 아세요? 제가 언니를 찾고 있어서요. 할머니는 다리미를 내려놓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언니를 찾아요? 무슨 사연이 있나 봐요. 네, 20년 전에 연락이 끊겨서요. 김명숙이라고 키는 160 정도 되고 단발머리였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명숙 이름은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얼굴을 봐야 알 텐데. 사진 있어요? 아니요, 사진이 없어서요. 그럼 좀 어렵겠는걸요. 저는 또 허탕을 쳤습니다. 골목을 나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부동산이 보였습니다. 땡땡 부동산이라는 간판이 낡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딸랑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60대 남성이 책상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혹시 이 근처에서 전세 얻었던 사람 기록 같은 거 있으세요? 언제 계약이요? 한 15년에서 20년 전쯤이요. 남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기록은 다 폐기됐어요. 법적으로 보관 기간이 지났거든요. 누구 찾으시는데요? 제 언니요. 김명숙이라고. 김명숙? 응. 남성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만으로는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 거래한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은 되거든요. 저는 또 막막해졌습니다. 나와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아무 단서도 없이 찾는 게 가능할까? 2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긴 걸까? 그때 저 멀리 작은 분식집이 보였습니다. 청춘분식이라는 간판. 세월의 때가 묻은 가게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앞치마를 두른 60대 아주머니가 국물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떡볶이요? 아니요, 저기 혹시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아주머니는 불을 줄이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뭔데요? 제 언니를 찾고 있는데요. 김명숙이라고 혹시 기억하세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김명숙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얼굴은 어떻게 생겼는데요? 저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목소리도 비슷하고요. 키는 160 정도 되고 단발머리였어요. 아주머니는 제 얼굴을 한참 쳐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혹시 그분 맞나? 여기 가끔 오셨어요. 떡볶이 드시러. 혼자 사시는 것 같았는데 말수가 적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언니시라고요?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네, 맞아요. 언니예요. 혹시 언제까지 여기 사셨는지 아세요? 글쎄요. 한 7, 8년 전까지는 봤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안 보이더라고요. 건강이 안 좋으셔서 병원 자주 다니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7, 8년 전이요? 네, 그쯤. 그런데 왜 찾으세요? 오래 연락이 안 돼서요. 혹시 어디 사셨는지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 앞에 땡땡교회 다니신다고 하셨어요. 한번 거기 가보세요. 혹시 알 수도 있잖아요. 땡땡교회요? 네, 여기서 걸어서 10분 정도 가면 나와요. 저는 아주머니께 감사 인사를 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드디어 단서를 찾았습니다. 저는 분식집 아주머니가 알려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언덕을 올라가자 작은 교회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교회. 저는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청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저 혹시 여기 다니셨던 분을 찾고 있는데요. 김명숙 씨라고 제 언니예요. 여성은 걸레를 내려놓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김명숙 씨요? 아, 그분. 여성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혹시 아세요? 네, 알죠. 여기 오래 다니셨어요. 그런데 한 5, 6년 전부터 안 보이셨어요. 어디 가신 건가요? 여성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소문으로는 크게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때 아들분이 데려가셨다는데 그 후로는 연락이 안 됐어요. 병원에 입원하셨다고요? 네, 혼자 사시니까 건강이 안 좋으셨나 봐요. 그 이후로 교회에도 안 나오시고 다들 많이 걱정했는데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혹시 아들 연락처 아세요?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아실 수도 있어요. 잠깐만요. 여성은 사무실로 들어가더니 목사님을 모셔왔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김명숙 권사님 찾으시나요? 네, 제 언니예요. 혹시 언니가 어디 계신지 아세요? 목사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숙 권사님 5, 6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아들분이 요양병원에 모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한번 병원 안 갔었는데 의식이 없으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식이 없다고요? 네, 그때 의사 선생님 말씀이 깨어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아들분이 병원비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다고. 그럼 지금도 병원에 아마 그럴 겁니다. 사망 소식은 못 들었거든요. 혹시 들었으면 장례 갔을 텐데. 목사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들분 연락처는 제가 갖고 있을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목사님은 사무실로 들어가더니 수첩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요. 박진우 씨. 이게 아들분 번호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휴대폰에 입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영숙 권사님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가족분이 찾아주시니 다행이네요. 아들분도 많이 힘들어 하셨을 거예요. 저는 교회를 나왔습니다. 언니가 의식불명 상태로 5, 6년을 요양병원에 있다고요. 그리고 제 신분증은 누가 쓴 걸까요? 혹시 조카가? 저는 차에 올라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카 번호로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한 이모가 갑자기 전화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일단 언니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누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낯선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쉰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박진우 맞니?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나야, 명자 이모.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모님?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야, 오랜만이다. 언니네 엄마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전화했어. 또 정적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지금 병원에 계세요. 그래. 목사님한테 들었어. 요양병원에 계신다면서? 네, 땡땡 요양병원에 계세요. 의식은 아직 못 찾으셨어요. 조카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다. 네, 이모가 연락을 못해서 미안해. 진우야, 이모가 한번 가봐도 될까? 언니 얼굴 좀 보고 싶어서. 네, 괜찮아요. 연애 시간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예요. 그래, 고마워. 주소 좀 알려줄래? 조카는 요양병원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진우야, 나중에 이모가 밥이라도 한번 사줄게. 혼자 고생 많았다. 괜찮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언니가 5년 넘게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누워 있다니. 그리고 조카는 혼자 그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다니. 저는 그날 오후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땡땡 요양병원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302호.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가 4개 있는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창가 쪽 침대에 언니가 누워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언니. 하얀 병원복을 입고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호흡기가 연결되어 있었고 모니터에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언니. 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히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언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언니 나야, 명자. 미안해. 20년 동안 연락 안 해서 미안해. 언니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니가 의식불명 상태라면 제 신분증을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조카일까요? 저는 언니 옆 작은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언니 물건이 들어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서랍 안에는 낡은 수첩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꺼내 펼쳐봤습니다. 언니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 예약 날짜, 약 이름, 그리고 뒤쪽 페이지에 적힌 숫자 하나, 김명자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그 아래 제 주민등록번호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습니다. 왜 언니가 제 주민번호를 적어뒀을까? 언제부터 갖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언니가 쓰러진 뒤에도 누군가 이 정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를 불러 세웠습니다. 저기, 혹시 302호 김명숙 씨 보호자분 자주 오세요? 아들분이요? 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오세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는 요양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의 수첩에 적힌 제 주민번호, 그리고 의식불명인 언니. 그 언니의 물건을 관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조카, 박진우. 혹시 그 애가 제 신분을 쓴 걸까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의심만 될 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검찰청 조사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언니를 찾았어요. 그런데 언니는 5년 넘게 의식불명 상태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본인이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상태네요. 네, 그리고 언니 병실에서 수첩을 찾았는데 거기에 제 주민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조사관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언니분 보호자가 누구입니까? 아들이요. 박진우라고 올해 42이에요. 혹시 그 사람 연락처 아십니까? 네, 아까 통화했어요. 저는 조카 정보를 불러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김명자님,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찰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명자님, 조사관입니다. 어제 알려주신 박진우 씨에 대해 조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출석 가능하십니까? 저는 서둘러 준비를 하고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또 병원 간다고 둘러댔습니다. 이제 거짓말이 익숙해지는 게 무서웠습니다. 조사실에 들어서자 조사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앉으세요. 중요한 내용이 확인됐습니다. 조사관은 서류 몇 장을 펼쳐놓았습니다. 어제 알려주신 박진우 씨에 대해 조회한 결과 이 사람에게 전과가 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전과요? 네. 5년 전에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도 신용카드 부정 사용으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조사관은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최근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했는데 정상적인 소득 신고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한 달에 수백만 원씩 쓰고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현금 수입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그 애가 정말 그런 짓을...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황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관은 컴퓨터 화면을 돌려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CCTV 영상 분석 결과입니다. 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관은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통신사 매장 안, 마스크와 모자, 선글라스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김명자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람입니다. 영상 속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체형은 여성 같았습니다. 남자가 아니네요. 네. 체형과 걸음걸이로 봐서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여성으로 추정됩니다. 조사관은 영상을 멈추고 확대했습니다. 손을 보세요. 영상 속 사람의 손, 신분증을 건네는 손, 그 손등에 작은 흉터가 보였습니다. 손등에 화상 자국 같은 흉터가 있습니다. 김명자님, 혹시 손에 흉터 있으십니까? 저는 제 손을 펼쳐봤습니다. 없어요. 그럼 범인은 김명자님이 아닌 게 확실합니다. 조사관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부분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서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 여성은 대리 개통을 담당한 사람으로 보이고 배우의 총괄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조카가 그 배우라는 건가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박진우 씨는 어머니인 김명숙 씨의 물건을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그 안에 김명자님의 주민번호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과 기록과 수입 불일치를 볼 때 혐의점은 있습니다. 조사관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다만 직접적인 증거가 아직 부족합니다. CCTV 속 여성이 누구인지, 박진우 씨와 어떤 관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답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더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명자님께서는 혹시 박진우 씨 주변 인물 중에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여성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20년 동안 연락이 끊겨서 누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조사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계속 수사하겠습니다. 제가 조카를 직접 만나보면 안 될까요? 조사관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왜 만나시려고요? 직접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그 애가 한 건지. 조사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만약 정말 범인이라면 김명자님이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절대 수사 내용을 언급하지 마세요. 그냥 가족으로서 안부 묻는 정도만 하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실을 나와 차에 앉았습니다. 조카를 만나야 할까요? 정말 그 애가 범인일까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조카 번호를 쳐다봤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쉰 목소리. 조카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우야, 나 이모야. 이모님, 무슨 일이세요? 어제 병원 갔다 왔어. 언니 보고 왔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 네, 진우야, 이모가 밥 한 번 사줄게. 오늘 저녁 시간 있니?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왜 갑자기요? 그냥 20년 동안 연락 못한 게 미안해서. 그리고 내가 혼자 엄마 병원비 대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또 정적.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그래도 한번 보자. 이모가 너무 보고 싶어. 어렸을 때 이후로 못 봤잖아. 한참 뒤에 조카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7시에 땡땡역 근처 땡땡 식당에서 뵐까요? 그래, 거기서 보자.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저녁 7시. 저는 조카가 말한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문이 열리고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마른 체구, 야윈 얼굴, 눈 밑에 다크서클, 손톱은 물어뜯은 흔적. 조카였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조카. 어렸을 때 통통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세월의 무게가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모, 낮고 쉰 목소리였습니다. 진우야. 저는 조카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다시 빚으라고 하기엔 너무 늙어 보였습니다. 앉아. 조카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주문할까?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괜찮아요. 저는 삼겹살 2인분을 주문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카는 테이블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저는 조카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카의 손을 자연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손등에 특별한 흉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냥요. 힘들었지? 조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고기를 구우면서 조카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엄마 병원비 많이 들지? 네, 어떻게 감당하고 있어? 조카는 잠시 말이 없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일하면서요. 무슨 일을 해? 아르바이트요. 여기저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야, 혼자 사니? 네,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은 없어? 친구나 지인? 조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혼자예요. 여자친구는? 없어요. 저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말 이 애가 범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기를 먹으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들었습니다. 진우야, 돈 많이 필요하지? 병원비도 그렇고. 조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이 필요해요. 얼마나 들어? 조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많이 들어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혼자서 그 돈을 벌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럼 빚도 있겠네. 조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좀 있어요. 저는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진우야, 이모가 차로 바래다 줄까? 괜찮아요. 지하철 타고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고. 진우야, 네, 힘들면 이모한테 언제든지 연락해. 알았지? 조카는 잠시 저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카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 걷다가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모, 응? 왜 갑자기 연락하신 거예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냥 언니 생각이 나서, 그리고 내가 궁금해서. 조카는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하시더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조카는 여전히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왠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들어가세요. 저 먼저 갈게요. 조카는 그렇게 말하고 지하철역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차에 올라타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조카의 마지막 표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나타난 걸.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카가 범인이라는 증거도 아니라는 증거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자다가도 작은 소리에 깨어서 천장을 쳐다보곤 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계속한다고 했지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조카가 정말 범인이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알아봐야겠다고. 조카가 어디 사는지, 누구와 지내는지, 정말 범죄에 연루된 건지. 저는 어제 조카가 말했던 지역을 떠올렸습니다. 땡땡시. 그리고 지하철역 근처. 저는 남편에게 친구 만나고 올게라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땡땡시로 향했습니다. 조카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 했습니다. 정말 내가 한 거냐고. 왜 이모의 이름을 썼냐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어제 조카와 만난 식당 위치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역 근처.
조카가 지하철을 타고 간다고 했으니 아마 그 근처에 살 겁니다. 하지만 막연히 찾아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분이 일주일에 한두 번은 오세요. 요양병원에 가면 조카 주소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차를 몰고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땡땡 요양병원 1층 데스크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 302호 김명숙 씨 면회 왔던 사람인데요. 네, 기억나요? 혹시 보호자분 연락처나 주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동생이거든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알려드리기 어려운데요. 제발요. 조카한테 급한 일이 있어서 꼭 찾아가야 하는데 전화는 안 받고 부탁드립니다. 간호사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보호자 주소가 땡땡시 땡땡동사 56에 78 땡땡빌라 302호로 되어 있네요. 저는 급히 메모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요양병원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조카를 찾아가는 게 맞을까? 혹시 조카가 범인이 아니라면 어떡하지?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차를 몰고 20분을 달렸습니다. 땡땡시 땡땡동. 낡은 주택가가 나타났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땡땡빌라를 찾았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계단. 저는 차에서 내려 건물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계단을 올라 3층에 도착했습니다. 302호. 낡은 철문 앞에 섰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잠시 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쉰 목소리. 조카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야, 진우야. 영자 이모.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모? 응. 문 좀 열어줄래? 근처 지나가다가 들렀어.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냥 내 얼굴 보고 싶어서. 어제 밥 먹고 헤어지는데 마음이 안 좋더라. 문 열어줘.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카가 그냥 안 열어줄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좁은 틈 사이로 조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제보다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주소를? 병원에서 물어봤어. 들어가도 될까? 조카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습니다. 부엌과 방이 한 공간에 있었고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한쪽에 휴대폰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지 못한 척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서 혼자 지내니? 네. 좁긴 하지만 깨끗하네. 너 원래 정리 잘했잖아. 조카는 대답하지 않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모님, 정말 그냥 지나가다가 오신 거예요? 응. 왜? 아니에요. 조카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진우야, 물 좀 줄래? 목이 마르네. 네. 조카가 부엌 쪽으로 가서 물을 따르는 동안 저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들. 한 대, 두 대, 세 대 적어도 5개는 되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뭔가 서류 같은 게 보였습니다. 조카가 물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여기요. 고마워. 저는 물을 마시면서 조카를 쳐다봤습니다. 진우야, 요즘 뭐 하면서 지낸다고 했지? 아르바이트요. 무슨 아르바이트? 배달이요. 배달. 힘들겠다. 많이 벌어? 조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럭저럭요. 저는 책상 쪽을 힐끗 봤습니다. 근데 저기 휴대폰이 왜 이렇게 많아? 내 거야? 조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거요. 친구들 거예요. 술이 맡긴 거. 수리, 너 그런 것도 해? 네, 부업으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을 마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카 휴대폰에서 진동 소리가 났습니다. 조카는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받아야 해? 이모는 괜찮아. 아니요, 괜찮아요. 나중에 할게요. 하지만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조카는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지금은 좀 네, 알겠어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조카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약간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슬쩍 책상 쪽을 다시 봤습니다. 서랍이 열린 틈으로 서류가 보였습니다. 그 중 하나에 김명자라는 글자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진우야, 화장실 좀 쓸게. 네, 저기요. 조카가 가리킨 쪽으로 갔습니다. 화장실 문을 닫고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서류, 여러 개의 휴대폰, 불안해하는 조카,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진우야, 네, 솔직하게 물어볼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조카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배달 아르바이트. 정말 그것만 해? 조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기 휴대폰들 정말 친구들 거야? 조카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진우야, 이모한테 거짓말하지 마. 너 지금 무슨 일 하는 거야? 조카는 한참을 저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그러세요? 갑자기.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진우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뭔가 잘못된 일에 연루된 거 아니니? 조카는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모는 2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뭐? 엄마가 아플 때, 제가 혼자 힘들 때, 이모는 어디 있었냐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모가 뭘 알아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돈이 얼마나 필요했는지. 진우야. 조카는 책상 서랍을 열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던졌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병원비 고지서, 빚독 촉장, 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빨간 글씨로 연체, 독촉, 최종 통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제 이름이 적힌 서류도 보였습니다. 진우야, 이게 뭐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제 이름, 제 주민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조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우야, 대답해. 이게 뭐야? 조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뭘 한 거야? 이모 신분증, 엄마 물건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걸로 뭘 한 거야? 조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는 사람한테 부탁했어요. 휴대전화 몇 개만 개통해달라고. 왜 그랬어?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조카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엄마 병원비. 빚 갚을 방법이 없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이건 범죄야. 사람들한테 피해를 준 거야. 알아요. 조카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매일 밤잠이 안 왔어요. 죄책감에 근데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모도 다른 친척들도 아무도 저한테 신경 안 썼잖아요. 엄마가 쓰러졌을 때도 아무도 안 왔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조카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모, 저 신고하러 온 거예요?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자수해. 진우야. 조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수하면 달라져요? 검찰에서 곧 너를 찾을 거야. 그 전에 내가 먼저 나가는 게 나아. 결국 똑같잖아요. 조금이라도 형량이 줄어들어. 그리고 저는 말을 멈추고 조카를 쳐다봤습니다. 이모가 같이 갈게. 혼자 안 보낼게. 조카는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말요? 응. 이모가 옆에 있을게. 조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카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카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20년 동안 너를 혼자 두어서. 조카는 제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저는 조카에게 물었습니다. 진우야, 같이 간 사람, 그 여자분은 누구야? 조카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웃 아줌마예요. 생활이 어려워서 제가 돈을 드리고 부탁했어요. 그분도 알아야 할 거야. 네, 알아요.
저는 조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씻고 옷 갈아입어. 우리 검찰청 가자. 지금요? 응. 늦기 전에. 조카는 고개를 끄덕이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조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었습니다. 조카가 준비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가요. 그래. 우리는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조카가 물었습니다. 이모, 저 용서할 수 있어요? 저는 조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넌 내 조카잖아. 차에 올라타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카도 옆에서 계속 울었습니다. 검찰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조카와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데스크에서 담당 조사관을 찾았습니다. 저 자수하러 왔습니다. 조사관은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김명자님, 그리고 박진우 씨. 네. 조카가 자백했어요. 같이 왔습니다.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긴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카는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제 신분증을 쓴 것, 지인에게 부탁해서 대리 개통한 것, 그 휴대폰들이 보이스피싱에 쓰인 것. 저는 옆에서 조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일단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카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공범인 여성분도 출석 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검찰청을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진우야, 네, 이제부터라도 이모한테 연락해. 힘든 일 있으면 말하고. 알았지? 조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조카를 집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들어가. 그리고 잘 생각해.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네, 이모님도 들어가세요. 저는 조카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걸 지켜본 뒤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밤 10시였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어디 갔었어?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던데. 저는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할 얘기가 있어.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언니 이야기, 조카 이야기, 제 신분증이 도용된 이야기.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런 일이? 미안해. 말 안 하고 혼자 다녔어. 아니야. 힘들었겠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조카는 처벌받을 거야. 근데 이모로서 할 수 있는 건 옆에 있어주는 것밖에 없어. 그래. 내가 옳은 일을 한 거야. 저는 남편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조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언니는 언제 깨어날지, 제가 더 일찍 찾아갔더라면 달라졌을지. 그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조카가 검찰 조사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집에 있는 조카에게 저는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진우야, 밥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혼자 있으니까 힘들지? 괜찮아요. 이모님,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전화기 너머 조카의 목소리는 점점 지쳐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진우 데려와서 우리 집에서 같이 살면 안 될까?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혼자 두면 안 되겠어. 데려와. 고마워. 저는 조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우리 집으로 와. 재판 끝날 때까지 여기서 지내. 이모님, 괜찮아요.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무슨 민폐야. 짐 싸. 내일 데리러 갈게. 네, 감사합니다. 다음 날 저는 조카 집에 갔습니다. 조카는 큰 짐 없이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다야? 네, 많이 없어요.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가 진우 방이야. 작지만 쓸만할 거야. 이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조카는 방을 둘러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세 식구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진우야, 많이 먹어. 남편이 조카 앞에 반찬을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부님. 가족인데 뭘. 편하게 있어. 조카는 밥을 먹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래? 아니요, 그냥 이렇게 가족이랑 밥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조카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매일 같이 먹으면 돼. 재판은 몇 달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재판 날마다 저는 조카와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 조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떨려요. 괜찮아. 이모가 여기 있잖아. 재판이 끝나고 나올 때마다 조카는 말이 없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서도 한참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진우야, 네. 힘들지? 조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해자분들 얼굴을 못 보겠어요. 법정에서 진술하시는 거 들으면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느껴져요. 저는 조카 손을 잡았습니다. 그걸 느끼는 게 중요한 거야. 몇 달 뒤 최종 판결이 나던 날, 우리는 법원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남편도 함께였습니다. 법정 안은 차가웠습니다. 조카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고, 저는 방청석에서 조카를 바라봤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진우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년, 실형이었습니다. 조카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조카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저는 조카를 안았습니다. 5년 이모가 기다릴게. 조카는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한 달 뒤, 조카는 교도소로 들어갔습니다. 수감되던 날, 저는 조카와 마지막으로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우야, 이모가 꼭 기다릴게. 조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카가 교도관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났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 언니가 요양병원에서 퇴원해 저희 집에서 함께 살게 됐습니다. 언니는 재활을 열심히 했고 조금씩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드디어 출소하는 날이 왔습니다. 저와 언니, 남편이 함께 교도소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정오가 되자 문이 열렸습니다. 조카가 나왔습니다. 5년 전보다 훨씬 더 여인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단단해 보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 새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모님, 조카는 우리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언니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습니다. 진우야, 잘 견뎠구나. 엄마, 조카는 언니를 안았습니다. 모자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저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이모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괜찮아. 이제 집에 가자. 우리는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조카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우야, 네, 힘들었지? 조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견딜 수 있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자.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진우 방도 그대로 있어. 조카는 방을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네 식구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언니가 직접 차린 음식이었습니다. 엄마가 만드셨어요? 응. 너 나온다고 아침부터 준비했어. 조카는 밥을 먹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래? 아니요, 그냥 가족이랑 밥 먹는 게 꿈 같아요. 저는 조카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매일 같이 먹으면 돼. 다음 날부터 조카는 일자리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5년의 공백, 그리고 전과 기록. 한 달 가까이 이곳저곳을 다녔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이모님, 아무도 저를 안 뽑아요. 괜찮아. 계속 찾아보자. 제가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조카를 안았습니다. 할 수 있어. 시간이 걸려도 할 수 있어. 남편이 아는 작은 용접 공장에 조카를 부탁했습니다. 조카가 교도소에서 용접 자격증을 땄다는 걸 알고 사장님이 한번 써보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만 지켜보죠. 성실하면 정식으로 뽑겠습니다. 조카는 다음 날부터 공장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출근했고 저녁 7시에 퇴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조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모님, 저 오늘 사장님한테 칭찬받았어요. 정말? 뭐라고 하셨어? 성실하다고요. 계속 이렇게만 하면 정규직 된대요. 잘했어. 계속 열심히 해. 한 달이 지나고 조카는 정식으로 채용됐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조카는 그 돈으로 조금씩 피해자들에게 변상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조카가 말했습니다. 이모님, 피해자분들 한 분씩 찾아뵙고 싶어요. 그래? 네.
5년 전에는 제대로 사과도 못 드렸어요. 이제라도 직접 찾아가서 사과드리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조카는 주말마다 피해자들을 한 분씩 찾아갔습니다. 저도 함께 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5년 동안 교도소에서 매일 반성했습니다. 조카는 매번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어떤 피해자는 여전히 화를 냈습니다. 5년 갇혀 있었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용서받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냥 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떤 피해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조카는 성실하게 일했고 꾸준히 피해자들에게 변상금을 보냈습니다. 저는 조카가 정말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5년 동안 반성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희는 네 식구가 함께 공원에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었습니다. 날씨 좋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러게 봄이 왔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모님, 조카가 불렀습니다. 응? 저 이번 주에 마지막 피해자분 만나러 가요. 같이 가주시겠어요? 당연하지. 감사합니다. 조카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모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감사해요.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언니가 조카 손을 잡았습니다. 진우야, 이제 다시 시작이야. 네, 엄마, 열심히 살게요. 조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언니와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카 방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처음엔 조카가 텔레비전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전화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부엌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카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번엔 조심하겠습니다. 네, 저는 조용히 조카 방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조카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밥상을 차리면서도 계속 그 통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진우야, 밥 먹자. 네, 조카는 평소처럼 나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오늘 회사는 어땠어? 괜찮았어요. 일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 잘 됐다. 저는 조카 얼굴을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조카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밥을 다 먹고 조카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조심하겠습니다. 이번엔 무슨 뜻일까요? 조심한다는 건 뭘 조심한다는 걸까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쯤, 저는 목이 말라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물을 마시고 돌아가려는데 조카 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왜 불이 켜져 있을까? 저는 조용히 조카 방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조카는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한참을 천장만 쳐다봤습니다. 조카가 정말 변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또다시 속고 있는 걸까요? 5년을 기다렸습니다. 조카가 돌아오기를. 조카는 성실하게 일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변상금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카가 정말 새 사람이 됐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통화, 이번엔 조심하겠습니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조카는 평소처럼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이모님,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조카는 미소 지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조카가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검찰청에 가봤습니다. 제 이름이 범죄에 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0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언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범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조카는 5년을 교도소에서 보냈습니다. 이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족도 다시 만났고
일자리도 구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조카의 통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이번엔 조심하겠습니다. 그 말이 계속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카는 정말 변한 걸까요? 아니면 다시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걸까요? 5년을 기다렸는데 어쩌면 저는 또다시 속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